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한국인보다 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는 1938년 최초의 여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입니다. 펄벅은 1892년에 태어나 1973년 사막에 이르기까지 무려 80권에 가까운 소설, 단편집, 전기, 평론집을 출간한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속필 다작의 작가입니다. 펄벅은 작가의 최대 사명은 서양의 벽을 허물고 인류 전체의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고, 미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란 자신을 정신적 혼혈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작품 중에는 중국, 한국, 인도, 일본 등 동양을 배경으로 한 것이 많은데요. 스웨덴 할리원 노벨상 시상 이후에서 그녀가 인종을 분리하고 있는 큰 장벽을 넘어 인류 상호 간의 일치감을 일으키게 하는 훌륭한 작품을 썼고 위대하고 행동하는 예술을 창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대지가 중국을 배경으로 썼다면 살아있는 갈대는 한국을 배경으로 쓴 작품입니다. 펄벅은 한국을 고결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며 한반도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앞에 걸려 있는 황금의 열매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겪은 비극을 그려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의 정세와 한국인의 개개인의 정서를 세밀하게 표현해냈는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갈대는 한국의 격동기에 태어나 자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쟁한 한 가족을 4대에 걸쳐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1부 왕족의 몰락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서로 한국을 탐내어 풍운이 감돌던 구한 말에 주인공 김일한과 그의 아버지는 왕실의 측근으로서 당시 미묘했던 조정의 갈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원군 축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주변 강국들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경술 국치가 이루어지자 이란은 그의 아내 순이와 함께 낙향하여 자신의 두 아들 연충과 요난에게 학문을 가르치며 애국심을 고취합니다. 저는 이 왕족의 몰락 부분에서는 구한말의 정세를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구한말의 그 혼란스러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단기 4214년, 서기로는 1881년이었다. 수도 한양의 어느 봄날, 일하는 둘째 아들을 맞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아들을 둘씩이나 낳아준 그의 아내 순이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이란 일가는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도 아늑한 보금자리를 이루고 있는 것에 감사했다. 조선은 지난 4천년의 긴 세월 동안 거의 100년도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 하긴 나라가 어지럽지 않았던 때가 과연 있었던가. 공물을 요구하는 오만한 중국, 해안지대를 욕심내는 광대한 러시아, 제국의 야망을 품은 일본 등 주변의 탐욕스러운 눈초리 앞에 황금의 과일처럼 매달려 있는 비록 작지만 귀중한 이 반도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것이다. 일하는 집과 가족에 대한 생각에서 잠시 떠나 한숨을 쉬며 일어나서 방 안을 서성거렸다. 비록 글을 읽는 선비였으나 책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선비는 선비이되 아버지처럼 경서만 파고드는 선비가 아니라 모든 분야를 섭렵하는 선비였다.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새 책으로 서양 국가들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안동 김씨 집안의 외아들인 일한이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언짢아 하실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옛 왕조의 화려한 꿈을 안고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산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하는 자기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고루한 철학이나 종교를 참을 수 없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공자의 가르침은
바다와 산으로 이미 고립된 나라를 더욱 고립시켰고, 불교는 이 나라 백성의 마음을 천당과 지옥, 신과 악마 등 허황된 말로 현혹하여 쓰라린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했다. 그는 서재 마루로 나와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일하는 여느 조선 사람과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었으며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정말 고명하였다.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 영의정을 지내셨고, 역대 임금님들로부터 세국주의와 자부심, 독립정신을 배우신 분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서와 중국, 일본의 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우리를 이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일은 세상에서 물러나 있는 것뿐이옵니다. 우린 언둔국이 돼야 하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50년 전에 상감께 이렇게 아뢰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가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을 인용하곤 했는데 일하는 속으로 은근히 무시했다. 선조들의 어리석음이라니. 그는 대원군을 몰아내려는 첫 음모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감추고 있었다. 일하는 당시 소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음모를 꾀하는 지도자들과 젊은 왕비 사이를 오가는 쓸만한 전령이었다. 섭정인 대원군은 그의 아들 고종을 너무 어린 나이에 민씨 문중의 한 규소와 결혼시켰는데 그녀는 임금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대원군은 후일 이 일에 대해 후회 막급이었다. 그 아름답고 품이 있는 소녀가 그처럼 강인하고 영악하게 섭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일란이 그녀를 처음 본 것은 한밤중 호롱불 밑에서였다. 그는 이튿날 어린 임금과 장기를 두러 갈 때 전에 드려야 할 물건을 받기 위해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이미 그는 중전이야말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분이고, 그의 온순하고 다정한 놀이 친구인 임금은 오만한 섭정 대원군과 중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라는 그의 부친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곱게 나이든 선비로서 자기의 시골집과 정원에 꿈꾸듯 살아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청나라를 좋아하는 젊은 중전편에 가담했다가는 대원군을 섬겼던 할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까봐 부친은 궁궐의 알력에서 일찌감치 발을 뺐던 터였다.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나 사람들은 중전에게 중국인의 피가 섞여 있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북경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희, 바로 서태후라고들 했다. 중제는 자신이 즐겨 입는 비단과 금수단을 북경에서 사들이도록 고집했고, 일부는 그녀의 사치를 비난했지만 일라는 중전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추후도 비난할 생각이 없었다.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는 기쁨에 젖은 그는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될 중전의 유일한 왕자를 생각하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 허약했다. 중전은 오만하고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한 중전께 전할 건의서 집필을 계속했다. 만약 국왕께 올릴 문서였다면 예를 갖추어 한문으로 써야 할 터였다. 그러나 왕비가 은밀하게 검토할 예정일 뿐 국왕께 올리는 글이 아닌 만큼 그는 한글로 써내려갔다. 마마 뿐만 아니오라, 영국이 우리나라 해안과 너무나 가까운 거문도에 함대를 보낸 것이 마음에 걸리나이다. 그들은 청나라 군대가 한성에서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사오나 소인은 이에 찬동할 수 없나이다. 일본이 위급한 사태에 대비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위급 사태가 일어난다 한들 일본 군대가 필요할 리가 있겠사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륙으로 진출하여 제국을 건설하려는 일본의 뿌리 깊고 끈질긴 야심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일본이 조선을 발판 삼아 중국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까지 집어삼키려는 기도를 묵과해서 되겠사옵니까? 중전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경의 건의서는 받았소.
부친과 경을 따로 부른 것이 의아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너무 착실한 아들이라 만일 지난 날처럼 부르면 내가 상감과 같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경의 부친만 말을 하고 경은 말이 없거나 부친의 의견을 존중할 뿐 경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오. 중전의 음성은 낭랑하고 젊음이 넘쳐 흘렀다. 그는 중전의 얘기가 계속될 것임을 짐작하고 다소곳이 있었다. 중전은 계속해서 말했다. 경의 건의서를 여러 번 읽었소. 어째서 그것을 내밀히 보냈소? 내밀히라는 말에 그는 뜨거운 피가 가슴에서 귀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귀를 빨갛게 만드는 피의 장난이 원망스러웠다. 모든 것을 관찰하는 중전은 그가 당황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경은 내가 묻는 것을 듣고 있소? 그 새빨개진 귀로 말이요. 중전이 웃었다. 그로는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그는 웃지도 대답하지도 못하고 붉은 공단 치마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신의 코끝에 시선을 돌렸다. 은으로 장식한 이 조그마한 신발, 어쩌면 터키 여인의 신과도 비슷한 이런 신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민족의 원천을 알랴. 수세기에 걸친 오랜 투쟁 속에서 그의 조상이었던 중앙아시아의 종족은 딴 종족들과 뒤섞였다. 지금 조선 왕비가 신고 있는 이 조그마한 신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잃어버린 징표였다. 그는 중전 앞에서 엉뚱하게도 신발 생각을 한 자신에게 화가 나서 목소리를 낮추어 엄숙하게 대답했다. 신이 건의서를 올린 것은 청나라에 대한 충의를 잘 알기 때문이옵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온 것은 상감이 대원군과 중전의 틈에 끼어 갈피를 못잡고 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을 둘러싼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불안정하게나마 독립을 유지하려는 대원군의 생각과 청나라에 대한 중전의 절대적인 믿음 사이에서 상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했다. 이란은 불란서 신부들을 살해한 것은 유감이고 그리고 분풀이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홀을 공격한 것은 더욱 유감이며 미국 선원을 죽인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말했다. 중전은 미국 상선이 무슨 권리로 대동강 깊숙이 평양까지 들어오느냐며 그런 무례한 서양 사람들의 속셈을 누가 알겠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다른 서양 나라에서 온 망명자, 배신자, 모반자, 집도 절도 없는 놈들이 모은 잡종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일하는 그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되뇌었다. 이미 광대한 땅을 갖고 있는 미국만이 제국 건설의 꿈이며 우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전은 서양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사심없이 대한 적이 없었고 그들은 무역과 종령을 빙자하지만 실제 목적은 우리 국토의 염탐에 있으니 절대 서양 국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최근 서양 국가에서 돌아온 일본 외교사절은 일본 왕에게 서양의 강대국들은 일본의 정한론자 사이고가 조선에서 군사 정변을 일으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라고 고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서양 국가들이 우리를 구원한 셈이라고 중전에게 아뢰었다. 중전은 벌떡 일어나 그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번갈아 한 대씩 때리며 외쳤다. 무엄한지고 어디 감히 나의 친구 서태후가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조역을 맺게 하고 우리와 일본의 동등권을 인정한 게 불과 6년 전의 일이 아니냐. 우리를 구한 나라는 서양이 아닌 중국이다. 이란은 더 이상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엄한 중전 마마의 앞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는 머리를 번쩍 들고 중전을 똑바로 쳐다보며 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친선조약이라고요? 친선조약?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무장한 400명 군대를 끌고 온 사신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본은 우리 국토에서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대만을 침략하고 유구 섬까지 삼켰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청나라에 의지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 말을 듣고 중전도 크게 소리쳤다. 그대는 이해하지 못하겠소? 우리는 나라가 작고 수가 적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는 것이오. 청나라가 우리의 종주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갖 방식으로 침략을 당할 것이오. 우리가 대국과 친해야만 자유와 독립을 누릴 것이오. 그 대국은 노스와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또 미국, 절대로 미국도 아니오. 그것은 결단코 청나라일 수밖에 없소. 이때 그는 말문이 막히고 화가 나서 그 어느 신하도 이전에 한 일이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물러가라는 말씀이 없는데도 중전에게 등을 보이며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가 머리를 높이 쳐들고 성큼성큼 궁전을 물러나올 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일하는 아버지와 이러한 중요한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지금 삼강께서는 은퇴한 대원군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이시다. 그러나 대원군은 상감의 아버님이시니 상감도 외국과 조속히 조약을 맺고 싶어 하지는 않으신다. 청나라는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었으면 하기 때문에 상감은 지금 혼란에 빠져 계신다. 그런 조약으로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일본과 6년 전에 맺은 조약 때문에 일본의 잔인한 군대가 대만과 유구섬을 침략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야 하겠느냐. 나는 상감께 대원군의 정책이 옳다고 진언하였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고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계속 은둔국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은 물론 나라 자체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찬란한 역사는 망각의 바다에 빠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아버지의 음성은 마치 시를 읊을 때와 같은 곡조를 띠고 있었는데 이라는 그것이 잠옷 귀에 거슬렸다. 그는 중전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아버지는 상감의 부름을 받았다. 중전의 세력이 강하기는 해도 중전은 여자이고 만약 국왕의 뜻과 그녀의 뜻이 충돌하면 국왕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일한의 아버지는 일한보다 더욱 힘이 있었다. 이제 나라를 위하여 그는 아버지의 뜻에 반대해야 했다. 아버님, 대원군도 잘못이고 아버님도 잘못입니다. 두 분 다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나라의 이홍장이 그렇게 권한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생 강대국이고 또 국토가 광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작은 땅덩어리는 필요 없고 오직 무역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자 이란의 부친이 약간 화난 어조로 끼어들었다. 털린 것은 너다.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는구나. 영국이 인도를 먹을 때 무역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냐. 그들은 아무 사심 없이 무역만을 원하며 그 무역은 인도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했다. 사심 없다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지? 인도는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국민의 굴욕은 끝이 없다. 무역을 통하여 영국은 더욱 부자가 되고 힘이 커지는 반면 인도는 더욱 가난해지고 약해졌다. 너 같은 젊은이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다니 과거를 살펴야 현재를 잘 볼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법이다. 이라는 그의 부친이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놀라지 않았는데 부친의 말은 중전이 한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었으나 그것은 피상적이었다. 일한이 말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나라는 노스아와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의 통치자들은 탐욕스럽고 그 국민들은 통치자의 속셈을 모릅니다. 더구나 그 나라들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작은 나라이므로 야심이 큽니다. 작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야심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일본은 큰 머리를 가진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심이 없는 큰 나라와 맹방이 되어야 이 작은 나라의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나라라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양 우방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홍장은 이 점을 알고 있기에 우리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려고 협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미국과 조약을 맺으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부친은 더 이상 덜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갓을 쓰고 부채를 접어서 흰 도포의 소매에 넣었다. 그는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집을 나갔다. 그는 머리를 굳추 세우고 아랫입술을 쭉 내밀고 걸었다. 일라는 아버지가 가는 것을 지켜볼 뿐 뒤쫓아 가지는 않았다. 일라는 1시간 전에 중전 앞을 나올 때의 자기 모습도 저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맞지 않고 왕비와 신하가 싸움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어디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바위 턱을 타고 흐르며 반짝이는 작은 개울 옆에 있는 소나무 사이로는 가을 국화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길게 뻗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는 푸른 자기로 만든 중국식 정원용 의자에 앉아 자기 집 지붕의 낮고 미끈한 곡선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수백 년 전에 세워졌다. 바위돌로 놓은 초석, 회색 벽돌벽, 흙을 구워서 만든 기와 지붕 등등. 그러나 이 집의 안정성은 외견뿐이었다. 농민들의 동요,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또는 전쟁이 언제 그의 집을 부숴버릴지 모를 일이다. 외국의 폭군이 이 땅을 지배한다면 이 집은 감옥이 될지도 모른다. 외국의 침략을 물리칠 힘이 그의 백성에게 있을까? 우리 적은 우리 손으로 막아야 한다. 옛 친구인 청나라는 너무 쇠약해서 자기네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고 노서아와 일본은 서로 어르렁대는 적국일 뿐이다. 그의 백성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자신에게 반문하는 것 말고는 달리 알 길이 없다. 문득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떠오른 것은 이날 아침 곡선으로 이어진 주붕 밑에서 모든 가족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이 아침이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 어떨까? 물론 속죄의 순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절이나 산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다. 그가 찾으려는 것은 그 자신이고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동서남북으로 여행하며 동포의 얼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그는 의문과 공포의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으나 이제 밀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다. 그 길의 끝을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그 시작은 본 것이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한 것이든 그는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여인, 그의 아내인 순이와 중전이 마음에 걸렸다. 두 사람은 기꺼이 그를 보내줄 것이다. 누구의 성낙을 먼저 받아야 할까? 얼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중전의 허락을 먼저 얻는다면 순이에게 왕비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는 순이의 고집과 강인한 성격을 알고 있었고 또 그녀의 사랑도 알고 있었다. 사나이가 자기 나라를 둘러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친 같았으면 준비가 대단했으리라는 것을 일라는 잘 알고 있었다. 일라는 아버지와 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장성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은 늘 지식을 목마르게 추구해야 하며 남들에게 배우려면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일라는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닌 옷차림을 하고 말을 돌봐줄 하인 한 명만을 데리고 떠났다. 그는 말고피를 잡아당겨 서북문을 통해 서울을 빠져나갔다. 처음에 북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옴으로써
조국 반도의 중심부를 둘러볼 생각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서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강 어구에 있는 강화도에까지 갈 것이다. 이제껏 가본 일은 없지만 강화도는 일한에게 소중한 섬이었다. 한민족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조선의 건국 시조인 당군이 기원전 2000여 년 무렵 하늘에서 이 강화도 산꼭대기로 내려오셨다고 믿고 있었다. 이 성스러운 탄신을로부터 4000년 가까이 백성들은 숱한 임금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아왔다. 700여 년 전 몽고의 오랑캐들이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이 땅에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랑캐를 막아낼 힘이 없었던 당시 임금과 왕실은 강화도로 피신했다. 임금은 강화도의 육지 쪽 해안에 성을 쌓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은 그때 하늘나라에 계시던 당군께서 성 쌓는 일을 거들어 주도록 아들 3분을 지상에 내려 보내셨다고들 했다. 그 뒤로 이 성을 삼낭성이라고 한다. 일하는 이 전설을 어렸을 때 들었다. 역사적 사실도 사실이지만 김씨 가문이 바로 강화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조부는 강화 얘기를 즐겨 들려주셨던 것이다. 강화도는 조선 독립의 본거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느니라. 조부께서는 곧잘 말씀하셨다. 김씨 가문 사람들은 강화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 싸웠다. 몽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은 보화를 몽땅 끌고 가지고 제 나라로 돌아간 뒤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시 태평성대를 누렸다. 중국 너머에 사는 어느 못된 오랑캐족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번에도 우리의 보루는 강화도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랑캐의 손에 삼낭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백성들은 왕 다음으로 높은 김씨성을 가진 장군의 지휘 아래 굴하지 않고 다시 성을 쌓았고 이번에도 왜적을 물리쳤다. 놈들이 물러가자 우리는 다시 강화도에서 나와 우리 땅을 찾았다. 강화도에는 조선 민족의 불굴의 기상이 깃들어 있느니라. 그건 사실이었다. 일란이 기억하기로도 불란서 사람들이 서울에 쳐들어오려고 한 적이 있었고 만약 그때 서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한강이 뚫렸더라면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입구인 삼낭성에서 불란서군을 막아내 서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산과 골, 바다와 논밭과 섬까지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조국과 동족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리라고 결심했다. 일라는 먼저 건국시조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길은 가팔랐고 겨울이 닥쳐오면서 설이 맞은 풀이 미끄러웠지만 오랫동안 걸어다녀 근육이 단단해지고 살이 빠진 일라는 피곤한 줄을 몰랐다. 산마루에 도착하자 그는 돌무더기 옆에 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는 머리로는 전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였다. 그는 거기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더 잔잔해지고 힘이 솟는 듯하다는 느낌 외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알 수 없는 무엇을 받아들이며 명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모서리가 뾰족하고 묘하게 생긴 돌멩이 하나를 골라 다녀간 기념으로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발길을 멈추고 삼낭성을 둘러보았다. 지난 700년 동안 재건에 재건을 거듭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건만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 누가 됐건 간에 새로운 침략자는 성으로 막을 수 없는 신무기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폭이 몇 리나 되는 강조차도 더 이상은 해자나 요새구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강화는 조상의 용맹을 말해주는 유물이자 후손들의 기상에 힘을 불어넣는 원천일 뿐이었다. 그는 유서 깊은 전등사에서 며칠 묵을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렇게 퇴락한 곳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게다가 집이 그리웠고 하루빨리 평소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그는 이제 백성들의 참모습을 소상히 알게 된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조선 사람들은 용감하고 강인했으며 용기뿐만 아니라 감탄할 만한 낙천성으로 시련을 견뎌내고 있었다. 부처님한테서도 임금님한테서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조그만 행운에도 고마워하며 스스로 돕고 또 서로 도왔다. 거칠면서도 순박했고 폭풍우와 추위와 먹구름 안에서 자연과 맞서 싸웠지만 혼자가 아니라 나란히 다 함께였다. 일하는 그들을 사랑했다. 서울에 있는 집으로 말머리를 돌리는데 첫눈이 내렸다. 돌아가서 제일 먼저 중전을 알련하고 이 나라 백성의 참모습과 그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침략자의 손에 백성들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와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였다. 서울을 절반쯤 남겨두고 그는 불행한 소식을 들었다. 간밤에 한양에서 온 파발에 의하면 대원군이 다시 섭정에 오르셨는데 왕께서는 수락하셨지만 중전마마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중전은 몸을 숨겼는데 대원군이 중전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곧바로 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어찌하여 바람잘새가 없단 말인가. 그렇잖아도 늘 외적의 위협에 시달리는 판국에 어찌하여 나라 안도 이리 허구한 날 소란스럽단 말이던가. 이 아름다운 작은 땅덩이 안에서, 바다에 둘러싸인 땅조각 안에서 어떤 불만과 갈등이 그리 솟구쳐 이런 재앙을 부른단 말인가. 대원군은 지독히도 오래 권자에 머물렀었다. 왜 이제 와서 다시 손을 떠난 권력을 다시 틀어준단 말인가. 일라는 주막에서 요기를 하면서 파발꾼들의 상스러운 언행을 들었다. 그들은 궁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무지하고 상스러운 사내들이 왕실의 내막을 시시콜콜 알고 있다는 데 내심 놀랐다. 자기 이름자도 쓸 줄 모르고 한글조차 못 읽는 까막눈일지라도 기실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들은 선조들로부터 입내림으로 역사를 들었을 뿐 아니라 궁궐 시종들이나 파수병들한테 소문을 들어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일라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쌀농사가 흉년이 되는 바람에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고 쌀이 부족해서 녹봉이 삭감된 탓으로 병사들까지 동요하여 대원군 일파의 감은 이설에 넘어가 대원군이 권자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짐꾼이나 배달꾼 같은 이런 천한 백성들이 왕실의 풍파를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그가 남대문을 들어섰을 때 성 안은 적막했다. 거리를 나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무심히 오고 갔다. 그가 지나가도 아무도 드러내놓고 쳐다보지 않았으며 설사 그를 알아본다 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의관은 기나긴 여행으로 남루해졌고 수염도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그렇다고 못 알아볼 리는 없었다. 여기서는 당연히 그의 얼굴을 알아보아야 했다. 어쩌면 감히 그에게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일까. 그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다. 거리에는 인적이 뜸한 것 같았지만 시장은 서 있었다. 생선전, 푸죽간, 국수전에 야채전까지 모두 나와 있었다. 노점마다 여전히 홍시가 수북히 쌓여 있고 아이들이 행상과 과객들의 다리 사이를 쏜살같이 오가고 있었다. 어린 사내 녀석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넘어져 흙바닥 위에서 앙앙 울어댔다. 그러나 이라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일어나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말을 멈추지 않고 자기 집까지 곧장 달려갔다. 문 앞에서 말을 내린 그는 고피를 하인에게 던져준 다음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중문을 밀치니 빗장이 걸려 있었다. 쪽문 들창으로 문지기가 내다보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도 문을 열지 않았다. 바깥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문지기가 집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의 도착을 알리러 가는 것이 틀림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려니 문지기가 다시 돌아와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 문을 빼꼼 열고는 그가 안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다시 쇠빗장을 질렀다. 일하는 집으로 들어갔다. 사랑채는 불을 지펴 따뜻했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집안은 아이 울음소리도 없이 적막했다. 그가 막 발을 때리는 참에 문이 살거머니 열리더니 순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이는 잠시 그렇게 서 있더니 이윽고 울음을 터뜨렸다. 순이의 말에 의하면 중전 마마께서 이 집에 언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야심한 시각에 그는 중전이 기다리고 있는 방문 앞으로 갔다. 하인에게는 말 세 피를 문 밖에 대령시켜 놓으라고 분부했다. 순이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는 방문 밖에서 기다렸다. 이윽고 순이가 중전의 손을 꼭 잡고 방을 나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중전은 안에 털을 댄 옷을 입고 머리에는 비단 장옷을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온 집안이 잠든 가운데 일란이 앞장서서 걷고 중전은 순이와 함께 그 뒤를 따랐다. 다행히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문 밖에는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지기까지 잠이 들었기에 하인이 조용히 문을 연 뒤 말 세 필의 고피를 쥐고 있었다. 일란은 중전을 부축해 말에 태워드리고 나서 순이를 향해 돌아섰다. 여보, 어서 들어가시오. 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꿈이나 꾸시구려. 꼭 다시 돌아오겠소. 사내 대장부로서 당신한테 맹세하리다. 그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돌아섰다. 일라는 그녀가 대문의 새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에 올라 일행을 이끌고 밤길을 달렸다. 하인이 말발굽을 헝겊으로 싸매 놓았던지라 말발굽이 자갈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성문 앞에 도착하자 수문장이 누가 한양을 빠져나가려 하는지 보려고 등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중전이 장옷을 들어 올렸다. 그 얼굴을 본 수문장은 말없이 돌아서서 쇠빗장을 벗겼다. 그날 밤과 그 뒤 며칠간 일하는 서울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작을 깔린 대로를 버리고 시골길과 산길로 말을 몰았다. 어둠이 내리면 주막이 아니라 마을 농가에서 잠을 청했다. 중전은 일찍이 이렇게 많은 백성과 얼굴을 대해본 적이 없었다. 일라는 자신이 한 여인만을 숨기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형상을 한 여러 여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전은 농가의 방이 하나밖에 없고 다른 한두 개는 벽장보다도 못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일라는 친구가 중전을 숨겨두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며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는 진정한 선비였다. 그는 학문을 사랑했기에 가난하게 살았고 따라서 잃을 것이 없었으며 용감했다. 중전은 오랫동안 고된 여행을 한 뒤라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백성들의 참모습과 그들이 사는 형편을 보았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값비싼 보석과 비단을 탐하거나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녀는 귀족의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중전을 여기 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선비의 아내는 절을 하고 정신이 반쯤 나간 얼굴로 그들을 맞아들였다. 선비는 아내에게 중전의 이름을 물론 마마라는 호칭도 부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그녀는 시키는 대로 따랐지만 그래도 황송해했다. 일한이 떠나려 할 때 중전은 품 안에 손을 집어넣더니 뭔가를 그의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중국산 경옥으로 만든 중전의 도장으로서 중전의 공식 칭호가 새겨져 있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